자, 190페이지 8번 저당권. 그리고 뭐 경매 좀 말씀드렸다고 뭐 나중에 경매 물어보시고 막 물건 막 하는데, 저하고 여러분은 중개사 강의하고 수업 듣는 분이죠. 수업과 관련 없는 질문들은 좀 답 안 하니까 항상 수업과 관련 있는 것만. 제가 여기서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영업하는 거 싫어하니까 그런 거 절대로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190페이지 08 저당권 나와 있죠. 여러분 아까 전세권하고 비슷해요. 저당권을 설정 안 하면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법원에 몇 번 간다? 두 번 가고, 또 중간에 등기 넘겨버리면 돈 받기 힘들죠. 그래서 법원 가지 않고 바로 경매하기에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저당권 등기해 놓으면 그 등기 날짜에 따라서 남보다 먼저 돈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저당권의 목적 자체가 그거예요. 그래서 뒤로 넘기시면 193페이지 02 경매 청구하고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죠. 여기 보시면 363조 법조문 1항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저당물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 소송하지 않고 바로 경매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경매했다 그러면 그 아래 356조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네 글자 우선 변제, 먼저 돈 받아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저당권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당권, 일단 저당권이 있으려면 일단 아까 엄마가 있어야 되죠. 피담보채권이 존재되고, 그러면 저당권은 계약으로 인정된 거거든요. 그럼 저당권 계약하는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계약하면 마지막에 반드시 뭐하라? 등기. 그래서 저당권 등기. 이 세 가지 하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190페이지 제2절 목차가 뭐죠? 저당권의 성립이죠. 저당권은 계약으로 성립하니까 01 저당권 설정 계약. 그다음에 오른쪽 02 저당권 설정 등기. 이 두 가지 필요하고, 다시 왼쪽 양가로 1번에 목차가 뭐죠? 피담보채권의 존재. 엄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립하는데, 여기서 이제 계약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걸 보시는데, 저당권이 되려면 엄마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계약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계약이 보시면 갑하고 을하고, 을이 갑한테 3억을 빌려줬다. 그러면 3억을 빌려주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죠? 돈 빌려주는 계약 소비대차. 소비대차 하면서 저당 잡죠. 그럼 또 무슨 계약도 한다? 저당권 설정 계약. 계약이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보통은 갑이 을한테 돈 빌리면서 자기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돈 빌려준 사람을 뭐라 부르죠? 채권자. 빌린 사람은 채무자. 그 다음에 저당권도 설정했죠. 그럼 을은 누구? 저당권자. 갑은 누구? 저당권 설정자. 그래서 보통 채무자하고 저당권 설정자가 일치하고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일치하는 게 일반적이죠. 99%. 근데 집에서 아내분들이 두 번째로 싫어하는 남편이 하나 있습니다. 보십니다. 여지 갑이 을한테 돈 빌립니다. 그럼 갑이 누구죠? 돈 빌리면 채무자. 을은 누구? 채권자. 근데 채권자가 저당권 등기 안 하면 안 빌려준대요. 근데 갑은 담보로 내세울 만한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 병한테 가서 내가 이번에 돈 빌리는데 너네 집 좀 담보로 주면 안 되겠니? 병, 그래 너는 믿을 수 있으니까 하면서 병이 자기 집을 을한테 저당을 설정줍니다. 그럼 여기는 저당권 설정자가 누구죠? 갑이다 병이다? 병이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갑이 돈 안 갚으면 누구 건물이 날아가 버리죠? 병의 건물. 병의 집이 날아가죠. 근데 병의 집을 경매 다 했어요. 했는데 을이 돈을 다 못 받았어요. 또 병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병은 뭘로만 책임지죠? 이 집. 그럼 집을 가지고 보증성꼴이죠.
그래서 얘를 부른 말이 물건. 물건 가지고 물건이 있다가 보호중 썼다. 물상 보호중인. 그래서 이 개념 아까 저당의 목적물이 사라진 대신 다른 권리가 생기면 다른 권리에 저당권이 미치는 걸로 보자. 그게 물상대위. 그다음에 타인의 빚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을 뭐라 부른다? 물상보증인. 물건만 가지고 보증 썼으니까. 그러면 집만 날아가고 병에 다른 자산이 있다. 다른 자산에 대해서는 돈 달라고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아내분들이 두 번째로 싫어하는 남편. 그럼 첫 번째로 싫어하는 남편은 갑이 돈 빌리는데 병이 뭐 해주면 첫 번째 싫어한다. 이거는 전 재산으로 모든 거 다 책임져야 되니까 이게 첫 번째 싫어하는 남편. 이거는 물건만 책임지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채무자하고 저당권 설정자는 분리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무자, 저당권 설정자. 그래서 오른쪽에 양가로 3번 저당권 설정자 있죠. 자, 담보를 제공하는 자, 즉 저당권 설정자는 주로는 채무자이나 제3자가 담보 제공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를 뭐라고 부른다? 물상보증인. 기본 개념 정리해 두시고. 이렇게 해서 계약하고 저당권 등기했다. 그러면 근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더라. 그러면 저당권은 어디까지 효력을 미칠 것이냐. 다음 페이지 넘기십니다. 다음 페이지 제3절 저당권의 효력 나와 있죠. 01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양가로 1번 목적물의 범위 나왔죠. 거기 358조 조문 보시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지금은 원칙까지. 부합된 물건을 세 글자로 부합물 그래요. 아래 동그라미 1번이 써져 있죠. 뭐? 부합물. 종물에 미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합은 거의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부합 개념은 좀 봤었죠? 개념. 물건과 물건이 붙어가지고 떨어뜨릴 수 없는 거. 그러면 대부분 정답 이거예요. 자, 갑이 자기 2층 건물을 을한테 돈 빌리면서 2층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당권은 2층에 미치죠. 미치는데 이 건물은 갑이 쓴다, 을이 쓴다. 은행에다가 저당, 내 집 저당 잡혀도 내가 내 집 살죠. 은행 직원들이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갑이 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돈 좀 가지고 여기다가 3층을 증축했습니다. 3층을 증축하면 법적으로 여러분 건물이 하나다 아니면 두 개다 아니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다.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다 했었죠. 이게 3층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유자의 구분행위는 반드시 등기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등기하니까 이 갑이 3층을 별도 등기부를 만들어놨다. 이 두 가지가 인정되면 동그라미 두 개 있으면 구분 소유권이 성립합니다. 여러분 구분 소유권이 어려운 게 아니고 아파트 한 동은 건물 하나죠. 근데 아파트 한 동이 한 사람 거다 주인들 다 다르다. 101호, 201호, 301호, 401호 다 다르죠. 그럼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표현하면 그 사람들이 101호 주인이 101호를 구분 소유하고 있다. 201호를 구분 소유하고 있다. 이게 구분 소유권입니다. 근데 이러한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동물행위가 몇 개? 두 개. 그래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으로서 구분행위 있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있으면 구분 소유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갑이 별도 등기를 해놨다 하더라도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 겁니다. 이상은 없으면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지 않죠.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다? 부합.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부합이 됩니다. 3층이 어디 붙어버렸다. 2층에. 그래서 5층짜리가 하나의 건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을이 경매하겠죠. 경매에서 법원은 등기부 보고 판다니까
이 별도 등기 해놨죠 지금. 다음에 동시성이 없죠. 그러니까 법원은 경매 목적물을 몇 층으로 평가하죠? 아니 등기부 보고 평가한다니까요. 그러면 등기부 지금 2층만 해놨죠. 그다음에 3층을 별도 등기 해놨으니까 법원은 이거 모르고 부합된지 모르고 이거 경매를 몇 층 하겠다? 2층. 그래서 병이 경락 받았어요. 병도지가 2층에 경매에 참가합니다. 참가했습니다. 병은 몇 층 취득한다? 5층. 그래서 시험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뭐에 겁을 먹냐면 법원이 뭐라고 평가했다. 그러면 다 맞는 줄 알아. 근데 법원도 자기 평가를 안 믿어. 안 믿고 법조문 봤죠? 저당권은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그러니까 법원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말거든. 지금 노란색이죠? 부합돼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2층에만 미친다. 5층에도 5층. 그럼 병은 몇 층 취득한다? 5층. 병이 법원에서 소리 지릅니다. 판사님 왜요? 저 2층만 경매에 참가했다니까요. 판사 뭐라고 한다? 그래도 당신은 5층 취득했다니까요. 이렇게 합니다. 5층을 취득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 말 때문에 너무 많이 틀려요. 다시 법원의 평가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고 부합되면 거기 전부의 저당 효력이 미친다 미친다? 미친다. 부합이 안 되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지 법원 평가는 의미가 없다. 이게 부합물에 미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합물 말고 또 뭐 있었죠? 종물. 그럼 종물이 뭡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주물이 주된 물건. 그러면 종물은 뭐다? 아니 위에 보면서 종물은 종된 물건. 주물은 주된 물건, 종물은 종된 물건입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가베이 농민 아저씨가 농가주택 돈 필요해서 농가주택 이걸 농협 가서 저당 잡히면서 돈 빌렸습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은 지금 농가주택에 미치죠. 근데 이 농민 아저씨가 창고지 창고. 농기구를 보내서 창고를 지었습니다. 창고를 지었는데 돈 안 갚아요. 그럼 농협이 경매하죠. 경매에서 병이 경락을 받았어요. 그럼 병이 경락 받으면 병은 농가 주택만 소유권 취득했느냐, 농가 창고도 소유권 취득했냐 이거예요. 주택만 취득했다 창고까지 취득해야죠. 창고 못 한다고 해버리면 병이 경락 받았는데 갑이 나 창고에 살래 해버리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이게 주택이 뭐 주물, 농가 창고가 뭐 종물. 그래서 종물까지 미친다 이 말입니다. 주물, 종물 해가지고. 그래서 저당권은 저당 목적물 자체뿐만 아니라 부합물이나 종물까지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 나중에 있는데 지금 원칙만 이렇게 하시고, 그 아래 과실은 나중에 2월 달에 할 거고, 오른쪽 360조 법조문 가시면 360조 법조문의 제목이 뭐죠? 그거를 입문서도 마찬가지고 기본서도 마찬가지고 개념을 안 써주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개념 정말 간단합니다. 그래서 거기 법조문 위에 양가로 2번이 피담보 채권의 범위 나왔죠. 거기다 땡땡 하시고 개념 씁니다. 좀 기니까 작은 글씨로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후순위 권리자보다, 그냥 법률 용어 안 쓰고 그냥 쉽게 쓰기입니다. 권리자보다 먼저 받아갈 수 있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이 말인데, 그냥 돈 채권, 돈의 범위, 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여러 개 설정할 수도 있다 없다? 값어치만 있으면 100개로 설정할 수 있죠. 자, 갑이 돈 필요해서 은행 가서 3억에 돈 빌리면서 3억의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근데 3억만 설정했으니까 남은 값어치가 있다 없다? 있죠. 병 새마을 공고 가서 다시 2번 저당권 2순위 저당권 설정하면서 2억을 설정했습니다. 2억. 남은 값어치 5억 있죠. 또 정저축은행 가가지고
정저축은행 가가지고 또 2억의 저당을 설정했다. 1번, 2번, 3번 저당권 3개죠. 이 상태에서 이 갑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을이 병과 정보다 얼마를 먼저 받아갈 수 있냐. 이걸 뭐라 부른다? 피담보 채권의 범위. 선순위 저당권자가 후순위 권자보다 먼저 받아갈 수 있는 돈의 범위. 그럼 거기 얼마를 받아갈 수 있습니까? 하면 거기 법조문 360조. 법조문 저당권은 원본이 뭐죠? 원금, 우리말로 하면 원금,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담보한다 이 말이 먼저 받아간다 이 말이에요. 담보한다. 먼저 받아간다. 그럼 여러분 칠판 보시면 다 쓰시고 칠판 보시면 일단 원금이 얼마죠? 3억 받아가죠. 당연하죠. 이자 있다 없다? 있다. 이자도 먼저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에 갑과 을이 계약을 위반하면 위약금주로 특약했다. 그럼 위약금도 먼저 받아갈 수 있다. 갑이 제날짜리 돈을 안 갚았다. 그럼 채무 불이행. 그럼 그 손해배상 있죠. 손해배상 액수도 받아갈 수 있다. 경매하려면 감정평가 맡겨야 되죠. 등기 송달해야 되죠. 그런 비용 깨진다 안 깨진다? 깨진다. 그게 저당권 실행비용. 까지 먼저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자 같은 거 다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이자 같은 거 등기해야 돼 여러분. 왜? 이 을이 얼마를 받아갈지를 알아야 병과정이 2번 3번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얼마 받아갈지 모르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받아가려면 원금 얼마고 이자 얼마고 위약금 얼마고 이런 걸 알아야 들어오니까 이것들은 원칙 등기 안 하면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등기 안 했다. 등기 안 하면 이자 먼저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등기해야 돼요. 원칙 기본적으로. 등기돼야만 먼저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피담보 채권의 범위인데 자 이걸로 이제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개념 한 5번만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뭡니까 하면 선순위 저당권자가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아갈 수 있는 돈의 범위.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 그 아래 03 제3 취득자 나왔죠. 아까 제가 오늘 암기할 게 많다고 했죠. 이것도 매년 지문 하나가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이 개념만 제3 취득자가 누군지 개념만 알면 한 문제를 맞춰요. 근데 지긋지긋하게도 암기도 안 해. 이거 암기해놔야 됩니다. 제3 취득자. 자 보십니다. 여기 갑의 집이나 땅에 을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이 집이나 땅은 저당의 목적물이죠. 저당의 목적물도 살 수 있다 없다? 10억짜리 집 3억의 저당권 설정되면 3억 채무 인수하고 7억 주고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병이 사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아니면 저당권이 설정된 땅이다. 근데 저당권 설정한 땅 을이 쓴다 갑이 쓴다? 그럼 갑한테 다른 사람이 지가 필요해서 지상권 설정해서 그 땅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지상권.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서 전세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손해볼 일 없으면 전세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이런 거 갑의 집이 10억짜리인데 여기에 지금 5억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근데 여기서 갑이 병한테 전세 주는데 전세금을 7억 하면 병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근데 이게 있으니까 전세금을 한 3억만 했다. 그럼 경매에도 두 번째 돈 받을 수 있죠? 근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 보십니다. 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셋 중에 하나를 취득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자? 제3 취득자. 이렇게 법이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그건 암기상입니다. 항상. 이 사람을 제3 취득자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합니다. 이 개념만 아시면 개념만 암기하시면 한 문제를 맞힌다니까요. 제3 취득자. 거기 의 나와 있는데 여기다 그냥 딱 이렇게 써놓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합니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거기 보시면 의 제3 취득자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오와
그 저당 부동산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자, 이 사람을 말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제3취득자는 여러 명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여러 명 있을 수도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만 취득하면 되니까 그렇게 정리하시고, 뒤로 넘기시면 제4절 저당권의 실행과 그 효과 나왔죠. 거기 01에 실행 방법 있죠. 거기 보시면 막 유저당이란 말을 막 설명해 놨거든요. 네, 유저당 보시면서 막 고민하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인중개사심이 폐지되는 그 순간까지 유저당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시하시고, 여러분 아시는 거, 채무자가 돈 안 갚더라 그러면 저당권자는 채무자 집을 뭐 해버리죠? 경매. 그래서 앞으로 저당권 실행 나오면 책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당권 실행 5글자 나오면 뭘로 바꿔서 읽으신다? 경매. 저당권 실행 나오면 경매 이렇게 바꿔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일괄경매하고 법정지상권, 이거는 나중에 할 거고, 5절은 아까 봤죠. 6절이 뭐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기본서를 보시더라도 근저당은 기본서에 2장 4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4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매년 반드시 한 문제씩이 출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저당. 그 근자가 뿌리 근자예요. 뿌리 근자. 뿌리가 남아있는 거. 그래서 칠판에 제가 하나 설명드리는데 이거 하나로 1년 내내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시면 되니까, 자 보시면 근저당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없으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자, 갑이 사업가입니다. 그러면 사업가는 돈에 부침이 심하죠. 돈이 엄청 많다가 또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보시면 근저당이라는 제도를 인정을 안 하면 갑이 1월 1일 날 을한테 돈을 빌리면서 소비대차하면서 은행에 가서 저당권을 설정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 아까 부정성 공부했죠. 네, 여기서 3월 1일, 또 이거 여기도 할지 모르니까 1월 1일 날 써놨더니 어떤 분이 그날은 은행 문 안 여는데 이래가지고 1월 2일 날, 그다음에 3월 2일 날 갚았어요. 변제. 그럼 변제해버린 순간 아까 했죠. 변제해버린 순간 피담보 채권 소멸하죠. 그러면 저당권 등기 말소안에도 무조건 소멸한다 안 한다? 합니다. 4월달 또 돈 빌립니다. 근데 은행이 돈 빌리면서 또 저당권 또 설정한다 안 한다? 한다. 또 저당권 설정합니다. 등기. 5월일날 돈 갚았다. 그럼 저당권 또 소멸한다. 7월달에 돈 빌린다. 또 저당권 등기하고 또 갚으면 소멸하고. 1년 내내 한 5번 빌리는데 그러면 1년간 5번 등기하고 소멸시키고, 그러면 등기 비용, 시간 엄청 깨집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저기요 이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일정한 시기까지는 중간중간에 돈을 갚아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저당 이런 걸 만들어 달라. 일리가 있다 없다? 있다 해서 만든 게 뭐? 근저당 뿌리. 그래서 근저당 어떻게 하냐면, 자 보십니다. 갑이 이 건물 등기부를 들고 여러 은행들을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저기요 나한테 내가 이 건물을 맡기면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자는 어떻게 할 것이고 기타 조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돌아다니는데 을은행이 조건도 가장 좋고 액수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을은행이 당신이 그 빌딩을 우리한테 담보로 맡기면 우리는 10억까지 빌려줄 수 있다. 채권 최고액 10억 빌릴 수 있다. 해가지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무상 법적으로 안 해도 되는데 실무상 거의 대부분 전속기간 결산기를 정해요. 전속기간. 이 근저당의 전속기간 결산기. 그래서 2018년 12월 31일이다 이렇게 정하면 이거는 은행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얼마 범위에서 계속 돈을 빌려주겠다. 10억 범위에서. 그럼 이거 계약할 때 바로 갑이 10억을 빌려갈 수도 있어요. 계약할 때. 보통은 계약할 때 한 푼도 안 빌려갑니다. 안 빌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통장 하나 만들어요. 근데 이 근저당의 원인은 한 30까지 되는데 가장 대표가 이거니까, 이것 때문에 원래 만드니까 당좌 대출 계약을 합니다. 은행하고 돈 빌리는 계약을 하면서
통장도 하나 만듭니다. 거의 대부분 통장 만듭니다. 만들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갑이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럼 여러 사람과 거래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그래서 A, B, C한테 물품을 구입합니다. 물품을 구입하면 물품 구입비를 줘야 되죠. 현금으로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뭘 끊어준다? 끊어주면 안 받아요. 당좌 수표를 끊어줍니다. 그럼 이건 받아요. 왜? 얼마 부분 내서 책임지니까 10억.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좌 수표 받고 어디 찾아간다? 은행. 그럼 은행이 수수료 받고 대신 돈을 결제해줘요. 그러면 누가 갚을 돈을 누가 갚았다? 갑이 줄 돈을 은행이 대신 갚은 거죠. 그만큼 갑이한테 빚진 거 맞죠? 이게 빚진 거예요, 이게. 쭉 가다가 3월 1일 됐더니 이때까지 은행이 대신 결제해 줬더니 3억이더라. 그럼 갑이 은행한테 얼마 빚진 거다? 3억. 근데 이 물품을 구입해서 물건을 잘 만들어서 갑이 잘 팔아가지고 4월 1일 날 이 통장에다가 4억을 입금했습니다. 4억. 그러면 갑이 은행한테 갚을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히려 받을 돈이 1억 있죠? 그러면 일반 저당은 존재한다, 소멸한다? 일반 저당은 돈 다 갚아버리면 소멸한다니까요? 근데 얘는 큰 저당이죠? 뿌리가 남았으니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당수표 발행하면 또 책임지죠? 그럼 또 마이너스. 입금하면 플러스. 그럼 액수가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다가 이 시기 되면 이 시기 딱 왔어요. 계속 액수가 마이너스 플러스 하다가 이게 마이너스 딱 됐다. 근데 결산이 됐죠? 이때까지 은행이 갑한테 빌려주거나 당수표를 대신 결제한 돈이 4억이더라. 결산이 됐으니까 액수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면 이제 보통의 저당이죠. 저당. 보통 저당이면 이제 갑이 4억을 갚으면 피담보 채권 소멸했죠. 그러면 저당권도 소멸하고 안 갚으면 은행이 경매에서 건물 경매에서 돈 받아가면 된다. 이게 뭐다? 근저당. 그러면 일반 저당 다시요. 보통의 저당은 채권 채무가 0이 되면 저당권도 존재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근데 근저당은 중간중간에 채권 채무가 0이 된다 하더라도 결산까지는 소멸한다, 남아있다. 남아있다. 뿌리가 남아있다. 이게 근저당. 기본 개념 정리하시고. 그러면 남들도 이 갑의 건물에 남이 들어오려면 이게 을이 근저당인 걸 알아야겠죠. 근저당권이 성립하려면 근저당이라는 취지 이걸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그건 일반 저당이 아니고 근저당이다. 하고 나서 을이 얼마 받아갈지 알아야겠죠. 뭐 써야 된다? 채권 최고액.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이걸 등기해야만 근저당이지 저걸 등기 안 하면 근저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법조문 195페이지 357조 법조문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 보려 여의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 채무가 소멸하거나 또는 이전하더라도 저당권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은 저당권 죽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이게 뭐다? 근저당. 그러면 근저당은 액수가 고정되어 있습니까? 계속 움직입니까? 계속 움직이죠? 증감 변동합니다, 액수가. 다른 건 나중에 하시고 뒤로 넘기시면 그러면 양가로 2번 근자당권이 아니죠. 어떠하죠? 뭐? 근저당권의 등기죠. 거기 근저당권의 필요적. 자, 필요적보다는 필수적 이 말이 더 많습니다. 근저당권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라는 기재사항으로는 근저당이라는 취지 있죠. 그 다음에 뭐죠? 최고액. 근데 여러분 시험전에 이거 말로 더 많이 내니까 최고액 앞에 두 글자 뭐? 최고액 앞에다가 두 글자 채권. 채권 최고액.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등기가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제7절 아래 제7절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질문하시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근저당은 사업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여러분은 사업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돈 빌릴 때도 은행은 보통의 저당권 설정한다, 근저당 설정한다. 다 근저당. 거의 100% 은행들은 근저당 설정합니다. 왜? 근저당이 은행들한테 더 유리합니다. 지금 입문 과정이니까 안 했는데
일반 저당은 채무자가 돈을 안 갚죠. 채무자 돈을 안 갚는 걸 이제 제 날짜에 돈을 안 갚는다. 이걸 지연을 합니다. 지연. 날짜인 거. 그럼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해야 되는데 일반 저당의 경우에는 은행이 그 지연배상을 아까 남보다 1년치만 먼저 받아갈 수 있어요. 1년치만. 아까 을병정이 다 저당권자다. 갑이 제 날짜 돈 안 갚았죠. 지연배상을 을이 몇 년치만 1년치. 그리고 병정이 받고 남은 돈 있으면 을이 받아가요. 근데 근저당은 10억 범위내라면 지연배상이 100년치라도 다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이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일반인 가도 다 무슨 저당 설치한다, 근저당 설정합니다. 근데 그건 난 이제 나중에 상세한 거 설명드릴 거고. 그래서 보통은 다 지금은 다 일반인도 근저당 은행들이 이렇게 한다 하시고. 그 아래 제 7절 7절 제목이 뭐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공동저당은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이걸 뭐라 부른다? 공동저당. 그래서 간단해요, 여러분. 여기 보십니다. 갑이 을한테 돈 빌립니다. 그럼 을이 돈 빌려주죠. 근데 담보 내라 했더니 갑이 알았어 하고 X를 내놨습니다. 근데 을이 갑한테 빌린 돈이 3억이거든요. 3억인데 갑이 내놓은 X 땅값이 X 토지의 땅값이 3억이에요. 이건 담보 가치가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3억짜리 경매로 넘어가면 보통 80% 2억 4천부터 시작한다니까요. 그럼 부족하죠? 우리 부족하니까 하나 더 내놔. 알았어. Y 토지 2억. 그러면 두 개 합치면 5억이죠? 이렇게. 채권 몇 개? 하나.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죠. 이게 무슨 저당? 공동저당. 근데 시험 문제는 2개 나온다, 3개 나온다. 무조건 3개 나와요. 왜? 2개만 가지고는 오지선다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3개 만들어가지고 오지선다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냥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무슨 저당? 공동저당. 그래서 거기 아래에 두 번째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앞쪽에 있죠. 공동저당이란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개, 2개 이상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단독 저당이 많다, 공동 저당이 많다. 우리나라는 뭐가 많다?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공동 저당이에요. 왜? 지금 여러분 수업 다 하시죠? 등기법도.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부동산이 하나입니까? 별개입니까? 별개. 토지 등기부 따로, 건물 등기부 따로. 내가 내 집에 살죠? 그럼 집 하나 있고 땅 하나 있고 2개라니까 부동산이.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 가서 자기 집 담보로 돈 빌리면 은행은 집에다만 저당 잡는다. 땅까지. 그러니까 집하고 땅 2개죠. 그러니까 무슨 저당? 공동저당.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다 공동저당이지 단독저당 거의 안 잡아요. 집 불타버리면 곤란하니까 땅까지 이렇게 저당을 잡습니다. 이런 게 공동저당. 이렇게 하시고 이제 물권법 다 끝났죠. 이제 계약법인데 계약법은 진도 어중간하니까 오늘은 진도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암기할 게 좀 많았죠. 그거 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처음부터 계속 암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게 공동소유죠. 자, 공동소유 3가지 있었죠. 자, 3가지 이 기본 개념이니까. 자,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의 사업 목적 없이 그냥 같이 가지고만 있다. 뭐라 부른다? 공유. 근데 조합체가 같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 뭐다? 합유. 근데 민법상 조합은 이름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동업이나 개. 그래서 동업하기 위해서 물건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럼 뭐라 부른다? 합유. 세 번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 다 같은 말 했죠. 얘네들이 이 사람의 집단이 같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뭐라 부른다? 총유. 얘는 뭐? 정중이나 교회. 그래서 정중재산, 교회재산 그러지만 법적으로는 정중 구성원 전부가 뭐한 거고? 총유. 교인 전부가 뭐한 거고? 총유한 거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지상권. 지상권이 없어도 전세권이나 임차권으로 땅 빌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전세권은 기간이 너무 짧고
임차권은 땅 주인 바뀌면 원칙 쫓겨나죠. 그래서 기간도 좀 장기고 땅 주인 밖에도 쫓겨나지 않는 땅 사용권. 이게 뭐다? 지상권. 근데 일반인들은 조림사업 빼고는 잘 안 하지만 우리 주위에 많다 적다 많다 터널 송전선 뭐 지하철 이런 거 다 지상권으로 설정한다 했고 지상권 콘크리트 건물이나 수목소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하면 몇 년 보장한다? 30년. 통나무 집은 15년. 그 다음에 광고탑은 5년. 그렇게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 전주했던 거 맹지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권리 이게 뭐였다? 주의 토지 통행권. 근데 통행권은 통로가 없을 때만 인정되죠. 그러면 을당 옆으로 도로가 낮아버리면 종전의 통행권은 전소간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이때 이제 을이 갑하고 계약을 맺어서 지역권 설정 계약하고 지역권 등기하면 을당 옆으로 도로가 낮아도 통행권은 소멸한다. 전소간다. 전소간다. 이게 통행 지역권이죠. 을땅은 갑의 땅에 서비스가 필요한 땅 뭐 요역지. 갑의 땅은 서비스를 승낙하는 땅 뭐 승역지.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전세권. 전세권은 지금도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 정리하실 건 여러분이 아는 전세는 전세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따로 전세권은 따로 생각하고 풀어야 됩니다. 자, 전세권도 계약으로 성립합니다. 그럼 계약으로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전세권 설정 계약해야 되죠. 반드시 뭐하라? 전세권 등기 플러스 하나 더 뭐? 전세금 지급 반드시 유상.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전세를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세 계약을 맺긴 맺었지만 전세권 등기를 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런 걸 물권을 취득 못했으니까 채권적 전세 부르는데 임대차랑 똑같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러면 이 물권인 전세권은 집주인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전세권 양수인은 나 전세권자야 당당히 주장할 수 있고 다 살고 전세권 설정자한테 전세금 받고 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리했고 그다음에 담보물권 와서 가장 중요한 거 담보물권의 공통된 특성 있죠. 네 가지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성. 자, 부종성 엄마가 있어야 자식도 있고 엄마가 죽으면 자식도 죽는다. 피담보 채권이 엄마죠. 담보권이 자식, 저당권이 자식. 그래서 변제해버리면 돈 다 받았죠. 그럼 피담보 채권 소멸하죠. 그러면 저당권은 등기 말소 안 해도 무조건 소멸한다. 두 번째 수반성 다섯 글자 뭐? 엄마 가치가. 그래서 피담보 채권 엄마가 이사 가면 저당권도 따라가는 성질. 근데 따라가야 되는데 부기등기해야 되죠. 못했다. 그럼 따라갔다 못 따라갔다. 못 따라갔다. 못 따라가면 전소간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따라서 채권은 남겨둔 채 저당권만 따로 파는 건 된다는다. 안 됩니다. 가지고 불가분성은 넘어가시고 물상대의 저당의 목적물이 사라진 대신 다른 권리나 다른 물건이 생기면 그 권리나 물건에 저당권이 대신 미치는 걸로 보자. 이게 뭐다? 물상대위. 개념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유치권. 유치권은 다른 말로 뭐? 점유. 유치 점유 이권이죠. 그래서 세탁소하고 도급계약 있죠. 그 사례 기억하시고 다만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그 물건하고 채권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 일본 말로 뭐? 결련성. 그래서 오세타 드라이 했죠. 그 건물에다 공사했죠. 그래서 오다고 건물에 유치권 성립하는 거지. 오세타 드라이 했는데 TV를 갖고 있다. TV하고 드라이는 상관이 없죠. 이때는 유치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도둑놈한테는 유치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남의 물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관 잘해야 되죠. 그걸 뭐라 부른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줄여가지고 뭐? 성관주의 의무. 그 다음에 유치권 점유니까 유치권이 있다 하더라도 점유를 상실해버리면 그 순간 유치권도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그 다음에 저당권 넘어오시면 보통은 채무자 갑이 자기 집가 돈 빌리면서 자기 집을 담보로 맡기는 거죠. 그러면 보통은 채무자 겸 저당권 선자가 일치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갑이 돈 빌리는데 병이 자기 집을 담보로 정해 있다. 이 병을 뭐라 부른다? 물건 위에 보증 썼다. 뭐? 물상보증인. 그 기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물건에다가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부동산 자체는 당연히 미치죠. 근데 나아가서 부합물, 증축된 거. 그다음에 정물, 농가, 창고. 여기도 저당권 이렇게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원칙 미친다. 예외는 있는데 지금은 원칙만.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넘어갔고, 그 다음에 제3취득자. 자, 제3취득자 개념 역시 암기할 개념이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셋 중에 하나를 취득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자? 제3취득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 나오면 실행 뭘로 바꿔서 경매 이렇게 읽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안 했구나. 그 다음에 피담보 측근에 보면 했었죠. 선순위 저당권자가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아갈 수 있는 돈의 범위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오시면 근저당이죠. 뿌리 근자. 아까 그림 기억하시죠? 돈 안 빌리고 사업하는 사람이 2008년 12월 30일 이렇게 결상진행했다면 중간중간에 채권 채무가 0이 되더라도 2018년 12월 30일까지는 사라지지 않는 저당. 이게 뭐다? 근저당. 그래서 특징이 중간중간에 채권 채무가 0인데도 소멸하지 않죠. 또 하나 피담보 조건이 특정돼 있다. 불특정이다. 불특정. 액수가 증감 변동하죠. 최고액만 정해놨지 실제 빌린 돈은 계속 증감 변동한다. 그래서 채권의 불특정성. 이게 이제 불특정성. 이게 이제 특징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뭐라 부른다? 공동저당. 우리나라는 단독저당이 많다. 공동저당이 공동. 토지와 건물이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니까 공동저당이 일반적이다. 거기까지 정리했고, 이제 다음 주에 계약법. 그리고 아까 전세권 할 때 아니 임차인 무조건 쫓겨납니까? 임차인 쫓겨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다다음 주에 강의할 겁니다. 임차인 채권자인데 쫓겨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질문 없으시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